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OX 오늘 드렸던 거 있죠? 한번 풀고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책학은 후기 행태주의의 퇴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후기 행태주의라는 행정이론 자체가 기술성을 강조해요? 아니면 과학성을 강조해요? 기술성을 강조하죠? 기술성은 뭐지, 친구? 기술성. 사회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기술성이. 그래서 정책학이라는 것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바꿨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후기 행태주의 자체가 이 정책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뜻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학 이런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죠. 정책학이라는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선생님이 이제 학부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책학이라는 거는 정책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드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이 후기 행태주의라는 행정이론 자체가 정책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제 책 페이지 39페이지에서 2번에 4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질문을 남겼더라고. 선생님 블로그에 질문 남긴 사람 오늘 여기 있나? 여기 없고. 그럼 잘 보고 계시죠? 자, 여기 내가 보니까 뭐라고 남겼냐면은 보자. 예라는 님이 뭐라고 남겼냐? 정책학은 후기 행태주의 퇴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책학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정책학이라는 건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후기 행태주의라는 건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정책학 발전에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보면은 현상학적인 접근에서 인간 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의미가 포함된 행동이죠. 의미가 내재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학은 행태를 연구해요? 아니면 행위를 연구해요? 행위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에 포함된 의미를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3번에 현상학적 접근은 행정현실을 이해하는데 과학적인 방법보다 해석학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해석학에다가 동그라미 하시죠. 그래서 이 의미를 갖다가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현상학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맥락을 고려해서 행동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4번 예산 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인 관점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 효용함수에 따라서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것도 이 친구가 질문을 했더라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재선을 추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관료들은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이게 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은 선생님이 해마다 학생들을 쭉 가르치면 어떤 게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지 데이터가 있어요. 선생님 말 맞겠죠? 근데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분야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5번 보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은 뷰캐넌이 창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뷰캐넌에다가 경제학자라고 적으세요.
오스트롬이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오스트롬이 몇 년도에 이걸 도입을 했더라? 앞에 앉았으니까 오늘 몇 년도? 아깝다. 아니 근접했어. 잘했어. 3년도에요. 정보 실패의 시점에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공공선택론을 갖다가 행정학에 도입을 하였다. 알겠지? 73년도에. 그래서 정치학적인 분석 도구를 중시한다. 공공선택론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적 분석 도구 이러면 틀리고, 그렇지, 경제학적인 분석 도구를 활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자, 6번에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6번 문제 같은 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중에서 통제기관의 경우에 예산이 증가할수록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공무원은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통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예산을 정부에다 다른 기관에다가 줬을 때 책임을 지는 기관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기관이 아니라 이거를 전달기관이라고 바꿔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걸 판서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지. A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기관이 바깥에 시장에 있는 어떤 민간 업체한테 전달해주는 예산을 갖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렇지, 관청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관청 예산을 전달하는 조직을 갖다가 선생님이 전달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신공공관리로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했다.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결합했다. 밑줄 쭉 치시고, 그리고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 밑줄 쭉 치고요. 거기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은 Old Public Administration이다.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구공공관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NPM이라는 것은 이 구공공관리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 맞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주의하고 신관리주의를 결합을 했다. 시장주의라는 것은 이 고객주의라든가 민영화 민간위탁을 활용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관리주의라는 것은 성과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좋아요. 그 다음에 8번 신공공관리로는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한다.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한다. 밑줄 쭉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의 극대화에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NPM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객주의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고객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그 다음 9번 뉴 거버넌스에서 정치적인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의 견해를 수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10번 피터스, 이거 선생님이 두 문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지? 어우,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피시신 탈참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모형, 신축 모형, 탈규제 모형, 참여 모형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었다. 이 네 가지 모형은 모두 다 올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적었던 것처럼. 그런데 시장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 규제에 있고, 내부 규제 동그라미 하시죠. 관리개혁 방안으로 관리 여러분 그 관리가 오탈자네요. 관리를 갖다가 관료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관료의 재량권 확대를 제한한다. 이것은 시장 모형이 아니라 탈내부 규제, 탈규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 모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관료제의 독점을 비판을 하면서 분권화라든가 시장기제 활용을 주장을 했었죠. 그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럼 교재로 64페이지 펼게요.
자, 거기에서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요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틀을 한번 잡을 텐데, 이 NPM이라는 행정 이론이 있었어요. 신공공 관리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면서 나온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NPS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NPS가 뭐냐면은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뉴 퍼블릭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한 요지를 갖다가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국가 관리를 할 때는 능률성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NPM이라는 것은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나친 능률성 강조, 요거를 비판을 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은 고객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요. 국민은 고객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 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 호불호를 표시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객이 아니라 주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국정관리에 있어서 단순히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거 좋아요, 이거 아니에요, 만족도를 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직접 국정관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아니라 주권자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간 심화적인 부분인데, 이 NPS가 올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비판한 면도 있어요. 근데 중점은 당연히 이쪽에 두셔야 됩니다. 중점은 이쪽이에요. 이쪽을 비판했다는 게 중점이기는 해요. 근데 올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집권적이었던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집권화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관리에 있어서 너무 정부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가 큰 틀에서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등장 배경에 보면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성이라고 나오죠. 체크해 두겠습니다. 2번 방가로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능률성에 치우친 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라는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2번 방가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 2번에서 신공공 서비스론의 개념이라고 나와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1번 방가로에서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라고 나옵니다. 학자를 보면은 데나르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분들이 이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는 이론을 갖다가 2000년대에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왜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냐면은 이분들이 부부세요, 부부. 학자 부부세요. 그래서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NPM을 비판을 했다. 2번 방가로에서 봉사에다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봉사를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이게 이제 서비스라는 뜻이거든요. 뉴 퍼블릭 서비스라고 제가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요 S가 여기 봉사라는 뜻이에요. 이 봉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로서. 그래서 이 봉사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요. 정부가 주도해서 국정관리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시민의 참여를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시민의 참여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은 뭐다? 공론의 장을 일단 형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부터 정부나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공청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요거를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뉴 퍼블릭 서비스 이론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은 이 S예요. S. 서비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S가 뭐를 의미한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봉사의 의미는 뭐다?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서 4번 방가로에다가 조직적인 인본주의라고 적어둡니다. 사람의 참여를 그만큼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견해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시민의 견해를 듣는다든지 사람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에서 신공공 서비스론의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야 되겠다. 이 NPM의 이론적 배경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길게 설명했어요. 제 말 맞죠? 이거 뭐 있었어? 괜찮아. 틀려도 돼. 선생님이 잡아줄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 말 맞죠?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어. 누가? 뭐 있어? 공공선택론. 그래. 잘했어. 잠깐만. 나 좀 적고. 나머지가 뭐라고? 그래. 거래비용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NPM의 백그라운드 맞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어떤 함의점을 NPM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NPS에서도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결국에는 우리가 접하는 입장이니까 시험에서 중요한지 여부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NPM의 이론적 배경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NPS의 이론적 배경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고 수준인 건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1번 방가로하고 2번 방가로 있잖아요. 그거를 묶어버리세요. 1번 방가로하고 2번 방가로를 둘 다 묶어가지고 참여를 강조한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왜 참여를 강조할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NPS라는 이론 자체가 정부의 역할로서 봉사를 강조하잖아요. 봉사를 강조하는데 봉사라는 의미는 정부가 공론회장을 형성을 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러한 이론들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같은 것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3번 방가로에서 조직적인 인본주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3번 방가로에다가 뭐라고 써두시냐면은 인간주의라고 적어두세요. 인간주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관리주의 다음에 배웠었죠. 행정이론에서.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적 인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그렇게. 그 다음에 4번 방가로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다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결국엔 사람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걸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이론적인 배경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신공공 서비스론의 이론적 배경에다가 그렇게 적어두세요. 3번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복합적인
이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의 관점인데 거의 모든 행정 이론을 다 수용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이론을 다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신공공 서비스론의 내용 7가지라고 나옵니다. 1번 방가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봉사에다 동그라미 하시죠. A번 체크하겠습니다. 공론회장을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NPM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로서 방향 잡기를 되게 강조했었죠. 물론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NPM이라는 것은 정부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키 조정만 하면 된다. 그걸 갖다가 방향 잡기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방가로에서 공익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는 건데 1번 동그라미 체크해 두겠습니다. 공익은 정부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후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산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시민의식의 강조라고 나오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다가 밑줄 쭉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방가로에선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인 행동이라고 나오는 건데 국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전략적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략적 사고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 전략적 합리성의 뜻이 뭐냐면은 시민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다. 이렇게 적어둡니다. 우리는 공론회장을 만들고 당신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4번 방가로에서 이번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7급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라고 4번 방가로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민주적으로 사고한다 이러면 틀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 말 그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64페이지 왼쪽 날개 상단 문제 한번 볼게요. 데나르트와 데나트가 제시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선지 보면은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선생님 이렇게 잘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한 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체크를 해두시고. 선생님은 행정학 시험이 이렇게 말장난처럼 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익혀뒀으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방가로에서 책임성의 다양성이라고 나왔어요. 거기 5번 방가로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다면적 책임성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제 이 다면적 책임성이라는 거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법에 대해서도 잘 지켜야 될 책임을 지니고 있고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국민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이렇게 책임성이 굉장히 다면적이다.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방가로에서 시민에게 봉사한다. 봉사 동그라미 하시죠. 거기에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저 한번 보시죠. 국민은 고객이 아니다. 아시겠죠? 주권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방가로에서 생산성보다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능률적으로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게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본주의라고 적어둡니다. 자, 그래서 65페이지의 오른쪽 날개 상단 문제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하였다. 시민을 주인으로 봐야 된다.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왼쪽 날개 하단의 문제 한번 이것도 볼게요. 데나르트의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한번 볼게요. 10번 한번 볼게요. 이론적 토대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민주주의,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 이론 등 복합적이다. 복합적에다 동그라미 해야 돼. 그래서 이 MPS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양한 이론을 단순히 짬뽕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론적 독창성이 좀 떨어집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D번을 보면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자, 공익 동그라미 하시고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밑줄 쭉 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MPS에서요, 공익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익이라는 것은 아까 국민들이 공론의 장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참여를 해가지고 토의를 하겠죠. 그 토의의 결과물이 공익이야,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론의 결과, 이게 공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익이라는 것은 정부가 추구해야 될 그 모든 것이다. 부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공무원의 동기유발 수단을 보수와 편익, 기업가 정신이 아닌 사회봉사나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에 두고 있다. 이게 맞는 건데 이거는 NPM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NPM의 이론적 배경 중에서 주인 대리인 이론이 있었죠. 주인 대리인 이론은 뭘 강조해? 인센티브 체제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요지야. 그래서 이 NPM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체제 적극 활용하잖아요. 성과급 같은 거. 그걸로 전부 다 공무원을 갖다가 동기부여할 수는 없다. 그런 관점인 거예요.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에서 신공공 서비스론의 유용성과 한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용성을 일일이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민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한 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선지도 한번 보면 담론 및 협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두 가지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인 독창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 이론을 갖다가 합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도적 구현이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 MPS의 원문을 리딩을 쭉 해봤는데, 리딩을 해보면 실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덕책 읽는 느낌? 그러니까 좋은 글만 쭉 써있는 느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NPM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구현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왜 그럴까? 성과급 주자, 이거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정부보다 더 잘 어떤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거기에다 위탁하자, 이것도 제도잖아요. 이렇게 제도적 구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구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두루뭉술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시민들 모여서 같이 토론하자,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1페이지 한번 볼게요. 1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보면은 공론조사하고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공론조사,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MPS랑 좀 맞닿아 있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민의 견해를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표를 정리를 해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딱 한 번 나왔던 거예요. 보면은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 대상이 여론조사에 비해서 좁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토론을 하는지 여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선생님이 거기다 체크 딱 하세요. 공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 뭘 한다? 토론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체크만 하고 이제 제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론조사는 토론을 한다. 그 다음에 대표성이 공론조사가 낮은 편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시험의 관점인데 토론의 과정에서 이탈자가 좀 많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대표성이 낮은 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 체크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에서 예를 들면은 그 밑에 이제 보충 박스에 선생님이 공론조사에 대한 거 해놨잖아요. 그쵸? 그거를 표로 선생님이 요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 날개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게 2번이 되는 건데 자 보면은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NPM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다가 맡겨도 될 일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탁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다양한 민간 위탁 조직에 대해서는 얘네가 이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권이 여기 유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 집행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됐으면은 67페이지에서 섹션 10에 전통적 행정과 NPM, NPS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 표 자체가 여기 900 관리라고 나온 게 관리주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900 관리 OPA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자체가 Old Public Administration. 요거 자체가 관리주의. 이거랑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이것과 NPM과 NPS를 비교를 한 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선생님이 체크하는 것만 봅니다. 일단 첫 번째 행에서 사회문제 해결 방식 있지? 그거 체크합니다. 그래서 900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 관료제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식 표현으로는 이 900 관리를 갖다가 뭐라고도 표현을 했었냐면은 거버먼트죠. 거버먼트. 이렇게 표현했던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같아. 1학년 때 중간고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거버먼트와 거버넌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이런 게 큰 문제로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거버먼트라는 건 뭐다? 905 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버먼트의 의미는 정부 중심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리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신공공 관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 같은 거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기재라고 써 있는 것이고 신공공 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시민 간의 협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체크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아시죠? 거기 노적기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직접 공급이라고 적으세요.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공급한다. 신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키잡이 역할만 하면 된다. 방향잡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는 S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봉사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체크하시죠. 900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 대한 책임을 대단히 강조하는 편이었다면 NPM 같은 경우에는 고객 중심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고객의 만족도를 올려주자. NPS 같은 경우에는 다면적인 책임성. 책임이라는 것은 일정 한 누군가한테만 있는 건 아니다. 책임지는 건 아니다. 복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합리성 체크하시죠. 거기서 형식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법치 행정을 대단히 강조한다. 그래서 이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 행정 이원론적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회는 법을 만들어. 행정부는 그거를 법대로 잘 집행하면 돼. 그런 관점을 형식적인 합리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NPM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합리성이라고 하죠. 이게 능률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능률성을 추구한다. 혹은 뭐 생산성을 추구한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조점은 전략적 합리성이야. 체크해둡니다. 시민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나머지 합리성들도 조금씩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원적 검증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공익에 대한 입장 체크하시고요. 법률에 명시한 정치적인 결정을 잘 집행하면 된다는 거지. 의원이 정한 걸. 그 다음에 NPM 같은 경우에는 사익의 총합이라고 했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고객 만족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객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익을 추구한 거야. 이런 관점이에요. 다음이 NPS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익이라는 것은 담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67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는 NPM과 NPS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봤는데 A번 볼게. NPS는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NPS 동그라미 하시고 봉사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표현을 잘해요. 그다음 B를 보면 NPM은 정부의 역할을 노적기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NPM 동그라미 하시고 방향잡기 동그라미 하세요. 그런 뜻.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68페이지에서 왼쪽 날개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생태론을 아직 공부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태론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근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69페이지에서 섹션 11에 NPM과 거버넌스라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포인트가 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굳이 적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900 관리가 있었어. 근데 요거를 갖다가 비판하면서 NPM이 나왔어. 신공공 관리가 나왔지. 그 다음에 이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비판한 내용들이 대략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탈신공공 관리라는 것도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는 것도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NPS도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의 이론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면은 국정관리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방식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문제들이 왕왕 나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섹션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거버넌스하고 NPM을 비교하는 거다. NPM하고 거버넌스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런 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제가 체크를 또 해드릴게요. 인식론적인 기초라고 되어 있죠? 그거 체크하시죠.
MPN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예요.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정보를 추구한다.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공부할 때 거버넌스는 협치라고 가르쳐 드렸었죠. 누구하고 누구와의 협치다? 정부하고 시장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간의 협업이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에 기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정운영의 파트너다 우리는 모두. 그 다음에 관리 가치라는 행에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NPM이 성과,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거기 과정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참여라고 쓰세요. 참여. 구성원의 참여. 다음에 관료의 역할, 정부의 역할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 다 지금 방향 잡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의미는 좀 달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냥 공통점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NPN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획과 조정, 네트워크 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수행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조정해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해서 방향 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정부하고 시장이 있고 시민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간에 이 네트워크 간에 협력체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부가 중립적인 조종자로서 방향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정부 주도의 방향 잡기의 중심에 정부가 있지는 않아요. 파트너로서 여기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관료의 역할 체크하시죠. NPN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업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수익 창출 이렇게 적습니다. NPN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 실패 시점에서 등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 쓰기만 하지 말고 좀 벌어라. 이걸 갖다가 공공기업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작동 원리 체크하시죠. NPN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협력이다. 협력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 수준에다가 체크하세요. 그 NPN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 분석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조직이 쓸데없는 돈을 못 쓰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잉여적인 돈 쓰는 부분이 없는가를 본다는 걸 조직 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률성 추구예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근데 지금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간 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조직이라는 거는 시장, 정부, 시민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이들 간의 협력 체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간 분석이라고 합니다. 조직 간, 시장과 정부 간,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다. 그 다음에 밑에 당구장 표시 체크하시죠. 양자의 공통점이다. 69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하단의 문제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것부터 NPN과 거버넌스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3번 선지부터 볼게요. NPM이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서 거버넌스론은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양자가 바뀌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NPN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내에서 능률적인 재원, 활용이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각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간 분석이다. 이렇게 69페이지에서 위에 있는 문제 다음 중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볼게요. NPM과 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한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근데 보면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기업이 아니라 정부로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거 적고 선생님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다 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조정하는 사람은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이 방향잡기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중심에 있는 거지만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간에 아주 평등한 분업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강조해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거다. 너도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렇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잡기의 중심에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조정자. 정부가 시민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순간 거버넌스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평등한 어떤 파트너라고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 관리에 있어서. 그게 거버넌스라는 거야. 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평등한 관계라고 상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분들이 파업하고 했을 때도 같이 대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등하지 않다면 그렇게 대화 안 하겠죠. 그냥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겠지. 그렇죠? 요즘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버넌스 체제라는 거는. 그래도 대화 한번 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평등한 관계라는 거야. 자, 섹션 12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들어갈게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구조도를 좀 잡을게.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모더니즘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럼 이제 비판의 요지가 뭔지 선생님이 적을게요. 인간의 사고를 억압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모더니즘이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런 틀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더니즘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할게요.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퀄 관계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과학성이라는 뜻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과학성이라는 것은 일반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딱 하나의 원인을 찾으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성이라고도 하고 작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현상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므로 이거를 거시적인 메타이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다 같은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뭐 메타 설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중세가 있고 근세라는 건 넘어갈게. 근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중세 사회를 갖다가 보통 무슨 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해?
신이 중요해, 인간이 중요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때는 신중심 세계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는 것도 다 신의 뜻이요. 비가 앞으로 올 거라는 것도 다 신의 뜻에 따라서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겠죠.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신중심이 아니라,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 중심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인간의 이성이 가진 이런 힘을 통해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비가 오면은 단순히 신의 뜻 이런 게 아닌 거죠.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어떤 모더니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찾으려는 거죠.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 세계는 지금 발전해 왔어요. 그렇잖아요. 자, 1번에 등장 배경이 나오는데요. 1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 사고를 토대로 사회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타설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메타설화 동그라미. 그게 뭐다? 과학적 법칙이라고 적으세요. 비가 오는 이유는 이런 거야.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거지만, 근데 이제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도 있잖아요. 설명하기 힘든 영역도 있긴 있겠지만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발전해 왔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메타 이론, 메타 설화 밑에 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방가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이러한 가정을 전면으로 부정한다. 그래서 4번 방가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을 토대로 만든 어떤 특정 법칙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하려는 순간 다른 관점에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힘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성 중심의 과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봐요. 그럼 이거는 이런 것 때문이었어 라고 생각만 계속한다면 고정관념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막고자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리하여 2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내용이라고 나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나왔어요. 요거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가치를 갖다가 존중하려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인간의 사고의 틀을 깨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들이랑 되게 친하냐면은 다양성, 개방성 이런 표현들이랑 되게 친합니다. 그 여성분들 요즘에 화장할 때 그 립스틱 있죠. 이걸 립스틱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입술 바르는 거 뭐라고 하죠? 립스틱이라고 하나요? 립스틱을 가지고 입술을 화장하는 데만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말 맞나요? 뭐 할 때도 써요? 볼터치 하거나 아이섀도우 하거나 이런 때도 쓸 때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 같은 걸 좀 깨는 느낌?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 인식론이 어디에서도 많이 나오냐면은 미술 작품에서도 많이 나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자변기 하나 딱 갖다 놨어. 그러면 그냥 이건 자변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미술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갖다 놓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행정학에서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편협된 사고 하지 말고 다양한 사고가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행정학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끌고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2번 방가로에서 가치의 다양성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방가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유 기법을 활용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국어를 더 잘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은유라는 거는 뭐예요? A equal B, 어떤 형태를 가진 문장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왜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사회현상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다. 우리가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화살과 같다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은 시간은 화살과 같다라는 거는 시간이 어떤 특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빠르다라는 특징을 담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은 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되게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빠른 특성만 있는 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되게 소중한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개념은 다양한 개념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화살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인간의 편협적 사고를 하게 될 공산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유 기법을 활용하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방가로에서 맥락 의존적 진리 밑줄 쭉 치시죠. 그 진리라는 것은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표현하고 되게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맥락 의존적 진리.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자, 3번에서 파머가 설명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번 선지에서는 선생님이 표현을 하자면 파머라는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행정학에 도입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파머가 행정학에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파머를 공부를 하진 않았어도 1번 방가로에서 상상, 해체, 3번 방가로에서 영역 해체, 4번 방가로에서 타자성 이런 개념들이 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요 얘기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특징을 각각의 내용이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핵심적인 얘기는 선생님이 한 거야. 이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방가로에서 상상이라고 나오는데 선생님 밑줄 칠게요. 새로운 생각과 판단을 한다. 밑줄 쭉 치시죠. 그 다음에 2번 방가로에서 해체라고 나왔는데 고정관념 타파. 밑줄 쭉 치시죠. 개방적인 사고합시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합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3번 방가로에서 영역 해체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둘게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립스틱 얘기 같은 것들도 비슷한 예가 되겠다. 그리고 71페이지에서 맨 위에 4번 방가로에서 타자성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거기에서는 2번 동그라미에서 B번 양괄호가 핵심이에요. 타자의 견해를 존중하자. 밑줄 쭉 치겠습니다. 타인의 견해를 존중한다. 아까 우리가 MPS에서 MPS 이론적 배경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담론의 장, 공론의 장을 공무원이 형성을 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견해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MPS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은 참고 표시하시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던 적은 없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그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거냐. 뭐 다 뭐 정하는 건 안 좋다. 그러면은 정하는 건 안 좋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원리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다라는 것 참고 삼아 읽었으면 됐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문제 한번 볼게요.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합리성 및 과학 등에 기초한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해체, 영역 파악의 타자성 등 이거 파머가 제시한 거 맞죠? 이런 것들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론, 거시정치를 지우세요. 선생님이 아까 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랑 친한 표현이다? 모더니즘과 친한 표현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70페이지에서 왼쪽 날개의 문제.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 선지 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을 추구한다.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선지가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갖다가 지우세요. 거기다 지우고 거기다 이렇게 그 선지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거기에다가 NPM이라고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합리성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뭐라고 써두시냐면은 경제적 합리성 이렇게 적어두세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 중심 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은 NPM에 대한 선지로서 아주 딱 좋습니다.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행정은 아니야.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 중심 행정이라는 것은 고객주의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파머는 패러다임 간의 통합을 연구 전략의 하나로 주장하였다. 영역을 해체하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해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자, 되셨으면은 72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거기 섹션 13에서 생태론적 접근이 나와요. 거기 의의가 나오는데 2번 방가로 일단 체크는 할게요. 자, 보면 이 생태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잡을 때 구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생태론이라는 이론은 비판을 하면서 등장한 면이 있는데 뭐를 비판을 했냐면은 폐쇄체제 이론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폐쇄체제라는 거를 나 봐, 괜찮아. 폐쇄체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 좋아요. 폐쇄체제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정 운영할 때 혹은 조직 관리할 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선생님 말 맞지? 근데 그럼 바꿔 말하면 생태론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국가 관리를 하고자 할 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폐쇄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주의 같은 거, 아까 대답 잘했어. 아니면은 인간주의 같은 거. 얘네들은 어떤 관리를 할 때 환경적 요인 고려하지 않았었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등장을 했을 때. 이 생태라는 표현이 영어로 ecological이라는 표현이에요. ecological. 그럼 ecological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만 하면은 행정학 시험에서는 즉 생태라는 표현이 나오기만 하면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개념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문제를 풀 때. 생태론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생태론의 핵심은 뭐냐?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을 생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많잖아요. 뭐 SK도 있고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런 대기업들을 그래도 정부가 되게 존중하고 무시할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달러를 벌어오죠.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어떤 물건을 팔고 수입을 거둬들이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식 산업을 가지고 뭔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도 한정적이고 땅도 적고 이러한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외국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취하는 게 되게 좋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다 생태론적인 관점에서 국가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중동처럼 막 석유가 펑펑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대기업들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 어떤 현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에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1번 방가로 체크하세요. 생태적 특성이 현상을 결정짓는다. 요 환경적 요인이 생태적인 특성이에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수출 산업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얘기하는 특정한 환경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간에 어떤 법칙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 때문이야 라고 법칙을 추구하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거죠. 법칙을 찾는 거니까 얘는 기술성과 관련이 깊어요? 아니면은 과학성과 관련이 깊어요? 과학성과 관련이 깊은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학성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법칙을 찾으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 법칙은 아니야. 중범위 수준의 이론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 중범위 수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법칙이 있긴 한데 그 법칙 자체가 적용되는데 특정 영역에만 국한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중범위 수준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 끄는 원리야. 그거는 중범위 수준의 이론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원칙인 거잖아요. 하지만 중범위 수준의 이론이라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 수출 주도형의 어떤 산업을 하는 이유는 지리적인 요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혹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법칙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선생님 말은 그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방가로 체크하겠습니다. 이거를 2번 방가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후진국에다가 도입을 했어.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현상을 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생태론을 전공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무튼 그렇긴 한데, 세 번째 줄 끝에서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의 구축의 자극을 주어서 과학화에 기여한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제가 적은 거잖아요. 과학성을 추구하긴 하는데 특정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야. 3번 방가로에서 개방성 동그라미 하시죠. 그러면은 생태론은 아까 제가 등장 배경을 얘기한 것처럼 폐쇄 체제 이론을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하거나 현상을 설명할 때 얘는 개방 체제의 관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개방 체제 관점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첫째 줄 끝에 분석의 수준이 개인보다는 집합적 행동이나 제도 혹은 조직 및 집단이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석의 단위가 현상을 분석을 할 때 얘는 개인보다는 집단 혹은 국가 이렇게 좀 큰 단위로 잡아요.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선진국의 제도, 행정체제를 후진국에 도입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분석의 단위는 국가잖아요. 국가.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 행동이 아니야. 단위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4번 방가로에서 가우스와 리그스 밑줄 쭉 치고, 학자라고 했을 때 가우스하고 리그스 등이 있다. 근데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47년에 행정학의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적지 않아도 되는데 1950년대라는 어떤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전과 이 후로 나눠서 봤을 때 있잖아요. 전 같은 경우에는 폐쇄 체제적 관점의 이론이 많았어요. 근데 이 50년대 이후로는 전부 다 웬만하면은 개방 체제적 관점의 이론이 많아졌다. 이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우스라는 사람이 1947년에 생태론을 행정학에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47년을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50년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5번 방가로에서 가우스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환경적 요인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아까 환경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 돼요. 폭이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환경적 요인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학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 장소, 뭐 물리적 기술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물리적 기술에다 밑줄 치고 과학기술이라고 씁니다. 과학기술.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같은 거. 사회적 기술에다가 밑줄 치고 그 나라의 제도라고 적습니다. 법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념 혹은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치고 정치 철학 같은 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적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 날개 하단의 문제 한번 볼게요. 요 포인트가 잘 안 물어. 그러니까 참고 수준의 문제인데 선생님 볼게. 가우스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까 그 7가지 중에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그 위에 있는 문제. 행정학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볼게요. 생태학적 접근 방법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보편적 이론의 구축, 밑줄 쭉 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보편적 이론이 아니라 중범위 수준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틀린 거예요. 벌써 1시간 15분 됐어.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비교행정부터 들어갈게요.